감사합니다. 네. 저 여기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요. 여러분 복이 많으십니다. 이 강당이 이렇게 인물이 훤하고 밝고 여러분들 뭐랄까 그냥 느낌이 공부도 하는 거 좋아하실 것 같고 수준이 남다르다는 게 품격이 있게 풍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 배움의 길에 나서려는 사람한테는 그 다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하루 일과 중에서 자기가 유난히 관심 갖는 분야가 어떤 게 있나요? 뭐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해서 드라마를 연속적으로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름다움과 미에 관심이 있으면 뭐 어디에 화장품 같은 게 뭐가 좋은 게 새로 나왔나 뭐 이런 거 관심 가질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관광? 건강, 그렇죠. 건강과 관련해서 건강 상식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먹으면 몸에 좋은가 뭐 이런 거 관심 가지면 또 그런 걸 또 다 검색하고 찾아보시겠네요. 또 그 밖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우리 유튜브 윤화방송에서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수준이십니다. 하여간 뭔가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으로 손이 가면서 폰을 통해서 세계와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여튼 세상을 이 핸드폰을 통해서 가보지 못한 곳, 만나보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과 어머나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놀라워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루 중에 어떤 분야에 내가 관심을 많이 갖고 그쪽으로 자꾸 손이 가느냐. 그게 자기 관심사잖아요. 네. 그것이 자기한테 자기 세계관을 만들어주기도 해요. 이 사람의 정신세계와 자기의 가치관이 핸드폰 열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주로 무엇을 검색했는지. 그렇죠? 검색한 것 이코르가 곧 그 사람이죠. 그렇죠? 예. 자기가 관심이 뻗어가는 분야 아니겠어요? 먹는 것만 하루 종일 뒤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나쁘고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만 머물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뚱이에게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관심사도 검색을 하지만 정신세계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신의 한계 범위를 넘어선 세계에 무엇이 있는가를 관심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걸 하나 소개하고 싶어서요.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을 가져보셨을 수도 있고 이미 관심 분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몰랐거나 관심이 없는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20여 년 전인데 2000년 초가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가 시작될 무렵인데 마젤란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칠레 산악에 설치된다라고 하는 말을 20여 년 전에 제가 들었어요. 그 뉴스를. 지금도 제 기억에서 없어지질 않고요. 굉장히 저한테는 강한 충격이었는가 봐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젤란 망원경이 칠레 산악에 설치가 되어지는데 천문대에 한국이 거기 참여한다. 이 말이 저한테 남아 있었어요. 5개 국가가 참여하는 중에 한국도 참여한다. 1년 중에 한 달 정도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가서 별들의 세계 전체를 관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런 분야를 잘 모르다 보니까 설치해놓고 바로 그냥 가서 이제 별 구경할 수 있는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거 하나를 설치하는데 그 망원경이 거울이 반사체 거울이 7개인가 8개가 붙어야 되는데요. 7개, 8개 거울 만드는데 1조 3,500억이 든대요. 조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 5개 거울을 완성했대요. 모금을 해서 하니까. 돈을 조 단위가 모여야 되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그 5개인가 설치했고 2027년에 완공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27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그 거울 반사경을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바로 작년에 말하자면 저에게 20년 전 그것이 굉장한 사건이었고 그런데 작년 2021년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에 바로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발사가 됐어요. 프랑스에서. 그렇죠? 발사가 돼서 이제 못 들어보신 분도 오늘부터 들어두셔서 우리는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나야 돼요. 우리가 발 디디고 살던 세상에서만 살 수 없어요.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나의 관심사, 내가 무엇에 관심 가지고 무엇을 내가 좋아하고 어떤 것에 내가 어느 분야에 내 눈과 모든 관심사를 확장해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 12월 25일에 그거 발사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9시가 넘어서 발사했거든요. 그거 본다고 또 막 눈을 이루고 제가 거기 눈을 뜨고 봤잖아요. 와, 정말 가슴 울렁거리더라고요. 근데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날아가서 들으니까 150만 킬로미터를 날아갔더니 15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개념이 안 잡히잖아요. 우리한테는 숫자상으로. 하염없다. 하염없이 멀리 날아갔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두움을 향하여 이 제임스 웹을 날려보내는데, 그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 망원경 한 개 만드는데 12조 원이 든다. 12조 원. 전 세계 인구가 얼마 몇 년 먹고 살 돈 아닐까요? 12조 원을 들여서 제작해서 그걸 20년 넘게 제작해서 날려보냈대나 하여튼 그래서 150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체 천문대가 몇 곳이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관심 안 가져봤죠? 오늘부터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고 이제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공감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나쁜 사람 있으면 욕도 하고 이쁜 사람 있으면 텔레비 보면서 상도 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 언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먹거리,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강에 대한 것,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다 일시적이에요. 어떤 면에. 그렇죠? 일시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끝나는 것으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중한 인생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넘어가 보지 못했던 세계에 눈을 한번 뜨고 저 지평선 넘어, 저 스페이스 넘어, 이 타임라인과 스페이스 라인을 넘어 어떤 세상이 펼쳐지고 있나,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 어떻게 접촉되어 있지? 라고 한 번쯤은 물어보고 관심 가져보는 세상을 향해서 대한민국은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에 대한 것, 이제 초점을, 방점을 망원경 수준으로 들어와 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세계가 말하자면 이거죠. 지금 제가 마젤란 망원경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지금은 검색하실 필요 없고 제 이야기에 집중하시고 끝난 뒤에 한번 찾아보세요. 마젤란 망원경이 뭐지? 그래서 이제 아까 마젤란 그 망원경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장면에 쏘아 올린 게 뭐라 그랬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 예, 제임스 웹이라는 게 나사의 뭐 그 부국장인가 누구의 뭐 이름이라 그러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했다 그래. 미국은 누구 이름 따서 하는 거 참 많이. 우리나라는 이름 따서 하는 거 되게 쑥스러워 하잖아요. 그 동양하고 굉장히 문화가 달라요. 자, 그런데 그러한 망원경들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공간의 세계로 날아가서 은하의 세계의 수많은 별들, 성운들의 집단을 찍어서 사진을 날려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나사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고 이 천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경외심을 가질 만큼 놀라워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은하계의 별이라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별이 아닌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도 별이거니와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기어다니는 미물까지도 모두가 다 별이에요. 그렇다면 저 하늘 높이 지상으로 날아가서 망원경을 쏘아 올려 12억짜리를 만들어 쏘아 올려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곳에 와 있는 이 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죠. 도대체 이 존재가 무엇인지, 나라는 존재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또 그걸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라는 이 별에 대한 연구를 나를 비추는 망원경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또 하나의 같은 은하계 갤럭시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 별들은 어찌하여 이 하늘 아래 가장 내 가까운 곁에 와 있는가? 이 수많은 별들 가운데 80억이 넘는 인구와 그 다음에 이곳에 머물러 살고 있는 수많은 종들, 이 다양한 종들이 서로 어울려서 얼기설기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이 많은 세계 속에 이 많은 별들 중에 어째서 오늘 내 옆에 이 별이 와 있는가? 그 별에 대한 것도 비추어 보기 위한 망원경이 또 필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비춰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비춰보고 나의 가족을 비춰보고 내 친척과 친구와 내 이웃과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비춰보기 위한 망원경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연구와 다른 사람에 대한 연구를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해가야 한다. 멈춤 없이 해야 된다. 얼마 전에 왜 그 계기월식 있었죠? 그거 이제 400년 뒤에 200년 뒤에 나타난대잖아요. 올해 보셨어요? 저 그 1시간 동안 옷 입고 나가 봤잖아요. 네. 7시 40 몇 분부터 9시 몇 분 없어질 때까지 그거 봤는데요. 그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일생 정도가 아니에요. 200년 뒤에 와요, 또. 그러니까 올해 못 보셨으면 200년 뒤에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때 보세요. 다시 꼭 보세요. 그때는 챙겨서 200년 뒤에. 여러분 그때까지 사실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예, 지금은 300년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어쨌든 우리가 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시절에는 오만 생각을, 스토리를 다 지어냈어요. 저렇게 계기, 월식, 계기, 일식이 오면은 일식, 월식이 대통령이 아주 성군이어서 또는 대통령이 운이 없어서 나쁜 대통령이라서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한테 하늘이 벌을 준다, 하늘이 복을 준다. 그렇죠? 이게 모르면 이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오만 소리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1세기 이 엄청난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넘쳐나는 시대에도 아직도 우리는 미신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미신을 믿어요. 그렇죠? 미신을 믿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미신을 이유 없이 믿고 있는 자신에게 한 번은 멈춰서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거냐고. 맞는 거냐고. 그렇죠? 우리는 집안에서 부모님들로부터 들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로부터 어려서부터 조부모로부터 교육받은 것도 있고 이래서 그 들은 말 때문에 야, 문지방 밟고 넘어가지 마. 문지방 밟고 넘어가면 재수 없대. 문지방을 이렇게 넘어가지 발로 밟고 가지 마. 그 다음에 사람이 누워있을 때 머리맡으로 지나가지 마. 사람 누워있는데 머리맡으로 지나가면 그 사람 생명이 짧아진대. 뭐 이런 식으로 다 갖다 붙여. 그렇죠? 뭔가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려다 보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연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얘를 강하게 교육시키려니까 어떻게 돼? 무서운 말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오후에 저녁에 해거름에 손톱발톱 깎지 마.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예, 해가 졌는데 손톱발톱 깎지 마. 해 졌는데 손톱발톱 깎으면 뭐라 그래? 뭐 귀신이 들어온다. 손톱발톱 딱딱 깎는 소리 듣고 귀신이 들어온다. 이런 소리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늘날의 황당한 말이에요. 뭘 모르면 이런 스토리가 지어져요. 이런 스토리를 지어내고 이것이 또 어떻게 돼? 계승하고 전승을 해. 집안 대대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더니 자기 친가에서는 저녁에도 손톱발톱 깎았는데 시댁에 가니까 절대 안 된대. 그래서 그걸로 싸워. 그래서 집안끼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톱발톱 깎는 거 가지고요. 제가 짐작컨대는 왜 옛날에 손톱발톱 깎으면 귀신 들어오니까 불러들이니 하지 마라 그랬을까? 옛날에는 불이 없었잖아요. 태양이 있는 아래에서 눈 밝을 때 깎아야 살도 안 찢고 안 다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가 거뭇거뭇할 때 잘못 깎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 염증 생기면 이게 또 사람 병들잖아요. 그러니 해가 질 때 뭘 못하게 하려다 보니까 강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들어오는데 왜? 무섭게 해야 안 하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런 죽은 생각들의 시체 더미 위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의 그 더미들 위에 증명도 되지 않아서 데이터도 없어 확인된 바도 없어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 사실이 아닐 확률이 거의 99%. 100%일 확률이 많지만 100% 소리까지는 하기 어렵고 왜? 맞아 떨어진 사람도 어쩌다 있었을 거니까. 재수 없었을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러는 바람에 아픈 사람도 생겼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그것과 연결된 것인지는 증명해 본 적 없잖아요. 탐사해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주변에서 만들어진 스토리에 의해서 내 삶을 그냥 강물이 콱콱콱콱 홍수 나서 흘러가듯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가 내 삶을 산 날이 얼마나 되지? 내가 내 정신을 갖고 내 뜻을 갖고 내 의지를 갖고 산 날이 얼마나 되지? 이걸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의 우리는 떠밀려서 살고 있고 각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말과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재수 없다는 게 딴 나라 가면 최고로 행운이에요. 또 그게. 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까마귀. 그 까마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재수 없다 그랬어요. 누가 집안에 돌아가신다 뭐 이랬잖아요. 미국에서는 까마귀는 행운의 새잖아요. 미국 사회에서는 까마귀가 집으로 날아들거나 까마귀가 깍깍 울면 우리는 까치가 울면 손님 온다 그랬죠. 미국에서는 까마귀가 울면은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까마귀한테 물어보세요. 얼토당토 안 하는 소리야. 아마 이럴 거예요. 그렇죠?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한테 행운 갖다 준다 한 적 있어? 아마도 이럴 거란 얘기예요. 우리는 또 까치가 오면은 손님 온다고. 까치가 울면 그런데 희한하게 또 손님이 오는 때가 있죠. 그래서 까치하고 갖다 붙이는 거야. 계속. 그래서 본의 아니게 까치가 손님 불러들이는 새가 됐어요. 아마 1년을 이야기를 해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고 하는 건 소설로 써도 다 못 쓸 거예요. 어쨌든 네, 이렇게 증명되지 않고 데이터도 없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냥 무작위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망원경이라고 하는 세계가 천체를 밝히고 성운과 어떤 은하계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세계에 대한 모든 정보 데이터를 보내와서 알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망원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비춰볼 수 있는 망원경과 같은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와 타인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을 해야 되고 탐사하고 관찰해야 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끊임없이 스스로 탐사하고 관찰해야 한다. 탐사하고 관찰하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에 휘말린다. 그리고 그 엉뚱한 소리가 내 삶을 잡아먹는다. 그러면 삶이 불운해지고 그 불운한 삶을 다른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주게 되니까. 나이가 50대까지는 세상살이에 그 가정을 꾸리고 자식 키우고 교육하면서 인생 살아내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60이 넘은서부터는 뭐냐면 60이 넘었다. 이때부터는 죽는 날까지는 새로움을 향하여 공부 시작해야 합니다.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나이가 60 이후부터예요. 50대에서부터 서서히 준비해 가야 돼요. 불 떼야 돼요. 이렇게 군불 떼듯이 불 떼서 50대에서부터 이제 공부길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환갑 나이가 딱 되면 자기에게 선물로 공부 시작하는 걸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70살이 되면 10년 정도 공부했는 것이 쌓여야 돼. 70 넘어서 80까지 또 공부한 게 쌓여야 돼. 80에서 90까지 공부한 게 쌓여야 돼. 근데 그것이 맨날 보던 드라마, 맨날 자기가 보던 관심사, 먹는 거, 건강 이것만 건강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 아니고 먹는 거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 말하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전부는 아니야. 그 너머에 또 뭐가 있지? 라고 한번 내다보시라는 거예요. 저 스페이스 너머에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면서 안 해봤던 공부 시작해보는 때가 60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러죠. 아, 기운도 떨어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 더듬거려.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귀도 잘 안 들려 눈도 잘 안 보여. 그 다음 근력도 떨어져. 모든 게, 그 다음에 듣고 돌아서면 까먹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듣고 잊어버려도 반복 듣는 게 필요해요. 반복.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습득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 훈련이에요. 아이 뭐 기억도 못하는데 뭐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 말 중에 앞부분 제가 중간 가기 전 앞에 다 잊어버려요. 앞말. 그 다음 중간 거 들을 때만 생각해. 뒤로 갈수록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 이 문 나갈 때 뭔 말 했는지 몰라요. 이 문을 나가는 순간.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는 동안에는 나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와닿는 게 한마디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들. 내 마음에 와닿았던 기억들. 아, 그래, 맞아. 라고 나를 끄덕이게 했던 것들. 이것이 뇌에서 뭔가 이 시냅스끼리 뉴런들이 움직이면서 시냅스가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접촉이 안 되는데 이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나이 들어가면서 부부 사이에, 특히 결혼한 지 오래된 사이일수록 학습하고 공부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셔야지만이 쓸데없는 말로 다투지 않아져요. 나이가 들면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지나온 과거를 다 보따리를 끌고 와요. 그 다음에 이 보따리를 잊어버리지도 않아. 우산이니 뭐니 지하철에 다 두고 내리면서 안경도 두고 내리고 가방도 두고 내리고 다 두고 내리면서 내 기억 안에 있었던 보따리는 다 끌고 와서 순서도 안 잊어버려. 순서도 서열 나열하는 게 똑같은 말을 레파토리를 그대로 하는데 뒤집어지지도 않아 이게. 그렇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60 전에도 그렇지만 60 넘으면 심해져요. 이게 왜 심해질까? 새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부의 세계에 눈을 떠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관심사를 돌려야 돼요. 자신의 은하계와 상대방의 은하계의 그 별에 대한 걸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계에 눈을 떠야 되는데 눈 뜨려니 어떻게 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다 보면은 관심사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남자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요. 여자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요. 여러분, 애 다 낳았어. 그 다음에 아이를 더 이상 뭐 낳을 이유도 없어. 여성과 남성이 과일에 물기 쪼그라들듯이 쪼그라들기 시작해. 너무나 아름답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계속 탱글탱글하게 물기가 쫙쫙 있으면서 반짝거리고 있다래봐. 우리 그거 지겨워서 못 봐요. 꽃이 왜 아름다울까? 잠깐 폈다가 시들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조화를 보고 우리 아름답다 안 하잖아요. 1년 12달 365일을 조화가 생화보다 더 생화같이 시들지도 않아. 변하지도 않아. 물 안 줘도 돼. 그쵸? 계속 거기 펴 있어. 그걸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 하지 않아요. 피었는데 얼마 못 봤는데 시들어. 왜 우리가 봄만 되면 그 매화꽃 아래서 와, 벚꽃 아래서 우와 이럴까? 바람 한 번 날리면 우수수수 떨어지니까. 걔가 계속 1년 내내 붙어 있다면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그냥 벚꽃이 저기 있는가 보다 이러죠. 바람 살랑 불면 샤샤샤샤. 비만 한 번 오면 우두두두두.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 거기에 아름다움 때문에 초로 왔다 가는 아름다움, 초 단위로 왔다 가는 아름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탄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당연히 호르몬이 줄어들죠. 네. 호르몬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호르몬 약도 먹고 주사도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갱년기 장애가 오고, 갱년기 장애 오는 게 당연한 거. 왜? 이제 더 이상 아이 낳을 필요 없다는 신호잖아요. 나이 60, 70 먹었는데도 계속 애 낳는 기능이 살아있어 봐. 그거 미치는 거예요. 70살에 애 낳아봐, 80에 애 낳아봐. 그거 어떻게 키워요? 손주 키우기도 힘드시죠? 자기가 배불러서 애기 낳아봐 하셨잖아요. 그럼 막 허리 아파서 이렇게 붙들고 다니시대. 아이 하나 갖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불사입니까? 그렇죠? 근데 80살 먹어갖고도 아이 낳는 기능이 안 없어지고 그대로 살아있다래봐. 이 대책 없죠, 여러분? 그 기능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필요치 않으니까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호르몬이 쪼그라들어야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오그라드는데 우리의 본성은 오그라들지 않거든요. 우리의 본성짜리는 오그라들거나 쪼그라들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본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별의 반짝거림의 본성은 항상 근원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이러면 주는 대로나 먹어. 넌 이것도 과분한 줄 알아. 뭐 이렇게 막 협박하듯이 꼭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돼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주는 대로. 네가 돈 갖다 줘봤냐? 네가 먹고 싶은 거 네 돈 주고 사와. 그리고 네가 직접 요리해.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그치 여러분? 그리고 반찬 이것밖에 없어 좀 묻지 마. 에? 밉상 안 받으려면 이쁜 짓을 해야지 이쁨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못하고 사는지 몰라. 내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밥 먹을 때 끼어들어 볼까 봐. 자, 어쨌든 어제의 지식이 어제 가지고 온 지식이 오늘까지 완전하지 않다. 수정해야 한다. 정보가 바뀔 때마다 수정해 간다. 그래서 과학은 계속 정보가 바뀌잖아요. 지난번 노벨상 받은 것에서 이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나타나자 그 말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줄수록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인류의 발전이고 진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말을 할지 절대 수정할 이유가 없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엄마 말 들어. 그게 좋을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생각한다든지 부부 사이에도 그런 식의 대화를 계속하면서 절대 상대방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 한다면 수정하거나 바꿔가거나 정보 데이터 자체를 바꿔볼 생각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하고 숨 막혀서 어떻게 살겠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발전하지 못해서. 그런데 상대방 발전하라고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의 발전을 먼저 뛰어들어야 돼. 내가 먼저 입학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천체에 관련되어진 거, 우주에 대한 거 관심 갖고 그 세계 한번 눈 열어보세요. 문 열어보세요. 그쪽 세계의 창도 한번 열어보세요. 검색할 때 그쪽도 한번 해보세요. 막 별들이 이렇게 막 그 나사에 날아온 사진 뜨고 이러면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해요. 너무 좋아갖고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와 이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수정하고 바꿔가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그 자리에 서 있지 말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거듭 탐사하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린 왕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린 왕자가 되어서 모든 별의 세계를 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인류에 온 거예요. 한 사람과 결혼해서 붙박이처럼 거기만 있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고 그 나라, 그 지방 거기에 살더라도 내 아파트 그 몇 평 안 되는데 살더라도 배움의 길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왕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모든 별의 세계를 탐사해 보는 거예요. 어린 왕자를 통해서 우리 불가에서는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선제동자가 있어요. 그 53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선제동자가 어린 왕자와 같은 격인 거예요. 그 어린 왕자가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 뭐 왕이 지 혼자 다스리는 나라에도 도착하고 왕 노릇밖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명령하려고 덤비잖아요. 그죠?
또 뭐 세무상가 이런 사람 계속 계산하고 뭐 돈 얼마 나오고 지 했던 짓만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인간 군상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겉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옆에 분 잠깐 한 번만 쳐다보고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좀 맞추시고.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제대로 쳐다보세요. 제대로. 눈 마주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 보셨죠? 자, 그게 지금 옆에 있는 분을 보니까 나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나랑 다르고 이 사람은 여자, 이 사람은 남자야. 이 사람은 젊어, 저 사람 나이 들었어. 뭐, 그냥 저 사람 뭐 머리가 짧네, 이 사람 머리가 기네, 이 사람은 좀 건강해 보이네, 저 사람 아파 보이네. 오만 판단을 보는 순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은 니랑 나랑 다른 걸로 보이잖아. 고래랑 나랑 다른 걸로 보이고 소랑 나랑 다른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인 줄로 알면 안 된다. 여기 속으면 안 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박문호 박사님한테 암석과 광물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들은 강의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저 산,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 저 보이는 거대한 숲이 있을 때 저 산과 숲이 본래 모습인 줄 알면 안 된다. 10m면 까내려 가보면 10m, 15m, 20m만 까서 내려가 보면 파헤쳐 보면 그 밑이 뭐예요? 전부 단일한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암석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한 층으로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네. 하나의 단일한 암석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암석 하나로 되어 있는 암석층 위에 흙이 이렇게 쌓이고 흙대미 위에 그냥 나무 심어가지고 숲이요 산이요 이런 거예요. 산이 됐던 숲이 됐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됐던 이 모든 존재가 눈에 보이는 바가 다가 아니다. 그것이 진실도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거울에 보여지는 그 모습이 보여지는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게 내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지개 같고 구름 같고 그렇지? 이슬 같고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이라고 그러잖아. 환의 세계. 그것이 진실인 줄 알면 안 된다. 보여지는 바, 이 두 육안으로 보는 세계가 진실인 줄 알면 안 된다. 이러한 세계가 진실이 아니구나를 알아가기 시작해야 나도 달라 보이고 다른 존재도 달라 보이죠. 안 그렇겠어요? 그럴 때 말투가 바뀌겠죠. 안 그래요? 이게 니랑 나랑 달라 보이니까 어떻게 돼? 맞서서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 보여. 이겨먹어야 되는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너한테는 질 수 없다. 내가 딴 사람한테는 다 져도 내가 배움이 약하고 말도 딸리고 이런데 내가 딴 한 사람 너한테는 내가 질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붙어 싸우잖아요. 특히 남자가 더 잘난 척하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바락바락 더 덤비고. 여성이 좀 더 아는 척을 하면 남자가 절대 못 받아들이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이 밑에가 단일하게 되어 있는 암석층으로 되었던 2900km를 파고 내려가면 감남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올리바인. 감남암이라고 하는 바위를 만든 감남암을 지질박물관을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볼 수가 없는 돌덩어리예요. 암석이에요. 2900km를 땅 밑으로 가야 되니. 그 밑에서 이 올리브 색깔이라 올리바인이라 그래. 그 아름다운 보석들이 지금 우리를 받쳐주고 있다고요. 네? 올리브색, 남청색 이런 이쁜 색깔의 보석들이 이 지하에서 그 오랜 몇십억 년, 만 년을 바치고 지금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우리가 이렇게 서서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데 이 위에서 지금 우리끼리 보여지는 이 세계를 가지고 이게 다인 줄 알고 디립다 싸우니까 그 암석이 볼 때 어떻겠어요? 암석 입장에서 암석 할아버지가 볼 때 가짜게 보일 거 아니야. 가당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눈을 떠야 한다. 우리 불교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눈 뜨는 공부라고 나옵니다. 눈을 감고 있지 마라. 눈 떴다 해서 난 눈 떴어. 눈 뜨고 봐. 눈 뜨고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여기서 72도 각도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도 못 봐요.
그죠? 요것밖에 못. 근데 이것도 다 보냐? 안 보여요. 여러분 집에서도 안경 머리 위에 올려놓고 찾을걸요? 그죠? 핸드폰 들고 하면서 전화하면서 핸드폰 막 찾으러 다니죠. 기다려봐. 나 핸드폰 찾느라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죠. 이게 우스개 같으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비관할 건 없어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보자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서로가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서 나와 저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연결되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고향도 달라, 말씨도 달라, 집안도 달라, 배움도 달라, 다 달라. 생긴 것도 달라, 말투도 달라, 성격도 틀려. 우리 성격 달라서 헤어진단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의견 안 맞아서 헤어진단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는 표면상에 있는 걸로 보자면은 같은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유정과 무정이라 그래.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유정과 무정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게 없다.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그걸 정견이라 그래. 발을 정자 볼견자 정견. 근데 이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위에 뚜껑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사람이고 저 사람 나랑 다르고 동양인 서양인 흑인 백인 황인종 무슨 종 해가면서 우리가 갈라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위에 올라와 있는 뚜껑만 보고 세상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경쟁하고 이쁘고 미꾸를 갈라. 그렇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하여 일어난다. 즉 이것과 저것이 뭉쳐야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연기에 대한 내용은 하나 정도 인문학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예요.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저것이 소멸함으로 이것이 소멸한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하여 만들어져서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영구불변처럼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연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연기법이 바로 위에 올라 있는 뚜껑 가지고 다 봤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말로 보시면 돼요. 뚜껑이 다가 아니라 뚜껑 날려서 밑에 파봐라. 파서 들어가 보면 단일층이 하나로 다 만난다. 안 만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과학적으로 부를 때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호모사피엔스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호모사피엔스라 그러는데 이 종이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우리는 맹금류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사슴이나 토끼처럼 빠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빨이 강하고 발톱이 강해서 독수리처럼 한번 잡았다면 안 놓칠 정도로 이 살을 파고 들어갈 만큼 맹금류의 발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호랑이나 사자처럼 한번 물었다면 목을 한번 물었다면 놔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한 이빨을 갖고 있지도 못해요. 우리 인간의 몸뚱이를 한번 보세요. 그런 맹금류들이나 날쌘 동물들에 비하자면 허약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허약하고 우리는 겁도 많아요. 이 종 자체가. 두려움도 많고 겁이 많아요. 이렇게 두려움도 많지, 겁도 많지, 불안해하지, 유약하지. 근데 이런 종이 이렇게 지구촌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집단이 되었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는 협력하면 함께 산다는 것을 안 종이에요. 이 종이. 협력하면 산다, 뭉치면 산다. 그래서 열매를 만나면 열매를 따먹고 혼자 저기 어떤 맛있는 열매가 있어. 근데 그 열매를 나만 먹느라고 숨겨놓고 나만 안 가르쳐주고 도망갔다가 또 따먹으러 가고 이런 종이 아니고 내가 가서 따먹어보고 맛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저기에 가면 맛있는 열매가 있다고.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주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언어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그걸 교환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까지 다 같이 잘 먹고 살도록.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같이 잘 먹고 살도록 해줌으로써 더 융성하고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 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뭉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종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살아왔으면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뭐 발전했네 하고 막 오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협력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같이 잘 살자 뭉치고 먹을 거 있으면 노나 먹고 알려도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렇게 많아진 우리의 종이 오늘날 가장 외로운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외로운. 그렇게 협력하고 함께 잘 살다가 가장 외로운 종이 돼서 이렇게 많은데 뚝뚝 떨어져서 사는 거죠. 한 집안 한 국가 한 곳에 뭉쳐 산다 그래서 안 외롭지 않은, 다 외롭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 조사를 해봤대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고 자기가 외롭다라고 느끼는 거를 설문조사를 하니까 39%나 외로움을 실제로 느끼고 산다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예요. 그 정도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그 강사가 벌들은 벌집 속에 들어가서 집단을 이루고 사는 것을 통해 진화해 왔고 벌레들은 기어다니면서 지들끼리 사는 대로 진화해 왔고 구멍만 보면 들어가는 생명체들 있잖아요. 구멍만 있으면 기어 들어가서 사는 생명체들은 그걸 통해 또 진화해 온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진화해 왔었냐면 부족 단위를 이루어 살면서 진화했던 거예요. 우리가 협력할 수 있었고 뭉칠 수 있었던 건 부족 단위 그룹을 형성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 부족 단위로 살던 것이 해체되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체되면서. 그러니까 부족 단위로 살았을 적에는 보호를 받았고 보살핌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위에 어른서부터 쫙 순서대로 아이들에게 다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말이 다 먹혔잖아요. 그게 되지 않는 거지. 근데 불가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될 실천 덕목 중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는 보살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예, 보살로 살아가야 된다. 보살로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 봐야 한다. 보살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그 삶을 완성해야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데 보살이 실천해야 될 덕목이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 덕목 중에 그러니까 육바라밀이라 그래. 그 육바라밀 중에서 첫 번째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잘하시네. 보시바라밀이라 그래. 보시라고 하는 건 나누고 베푸는 거죠. 보시바라밀도 3가지로 나뉘어요. 첫째, 재물이 있으면 나누라 해서 재보시. 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꼭 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물질과 관련된 건 다 재보시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재물보시. 옷을 갖고 있으면 옷을 나눌 수 있고, 뭐 집이 있으면 집도 함께 나누어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다 재보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 땅을 남한테 또 희사하고 기증해서 전 국민을 위해서 그곳에 문화센터를 짓거나 거기에 뭐 좋은 공간을 짓거나 과학센터를 짓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서 공부 배우게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땅을 뭐 희사했다. 이런 거 전부 다 재물보시에 들어가요. 우리 그런 경우 많죠. 각 대학에 보면 뭐 많은 분들이 대학에다가 땅도 기증하고 막 건물 기증하고 하잖아요. 그 뭐냐 학생들 키우라고. 이런 거 다 재물보시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세계, 법을 배우면은 법에 대한 가르침,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먹고 자고 살아가는 생로병사 이것만이 다가 아니야. 생로병사의 세계를 넘어선 세계가 있어라고 하는 걸 알려준 게 진리의 세계잖아요. 예. 고통스러워?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성스러운 진리야. 고통을 통해 배울 게 있어 라고 해서 고성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성제, 성스럽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고통을 성스러운 진리의 세계로까지 올려놓은, 반열에 올려놓은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거든요. 괴로움은 쓰잘데기 없는 게 아니라 고통을 성스러움의 위치까지, 진리의 세계까지 올려놓으신 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세계가 다가 아니야
그 세계를 넘어서는 길이 있어 라고 하면서 팔정도라는 길을 제시하잖아. 이런 거를 법보시라 그래. 이런 걸 나누는 것을 그 세계 너머의 세계 다른 걸 보면서 우리가 이걸로부터 해탈하여 벗어날 수 있어 라는 걸 일러주는 거를 법보시라 그래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두려움 없게 해주는 걸 무해시보시라 그래. 무해. 무해라고 하는 게 두려움 없이 한다는 말이거든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시예요. 오늘날에 재물보시, 법보시도 좋으나 이렇게 많은 종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반도에 벌써 5천만이 넘어요. 우리가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5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여서 사는 이 뽁닥거리는 속에서 무해시보시라고 하는 걸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그 옛날에 부족사회에서 받았었던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무해시보시라고 하는 거는 서로의 성장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여줍니다. 두려움 없게 해준다라고 하는 보시가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한 보시인지.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남한테 무섭게 으르렁거리잖아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차 타고 길에 나가보세요. 차를 험악하게 모는 사람들이 차로 가지고 막 욕하듯이 몰고 오기도 하죠. 차가 욕을 해, 차가. 그죠? 차가 막 씨름을 해, 그러고. 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차를 모는 사람이. 그죠? 뒤에서 막 겁주고, 앞에서 겁주고. 얼마나 두렵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두려워. 제가 이렇게 절에 있다 보면 어느 때 보살님들이 그래요. 남편이 절에 가지 말라 그래서 못 갔어요. 자기가 집에 있는 날이라고 집에 꼼짝하지 말고 있으라 그랬대요. 그 남편의 말이 무서워서 절에를 못 오고 싶은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의 행동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항상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무섭고 두려움으로부터 피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뜻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남자들이 그러는데 여성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한대요. 집사람이 너무 제일 무섭대. 차라리 호랑이, 우리의 호랑이가 덜 무섭대. 호랑이가 사랑스럽대요. 집사람이 너무 무섭다 그러더라. 이렇게 두려움의 존재야 우리는. 눈길 하나, 말씨 하나, 그 사람이 바라보는 눈결만 갖고도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는 거야. 그냥 목소리 톤, 여보! 그럼 갑자기 심장이 퉁! 내가 뭐 잘못했지? 그리고 아들, 딸들도.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 딸들이 너무 무서운 대상인 거야. 근데 또 자식들도 아버지, 엄마가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해요. 거기다 폭력을 쓰는 부모가 있을 때는 자식들은 거의 겁박을 당해서 살잖아요. 뭐 시댁 식구한테도 두려움 느끼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래. 나는 며느리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기도 하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두려움일 수 있지만 저마다 두려움일 수 있지만 사실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 제일 많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두렵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한다라고 안 두려운 거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의심하잖아요. 의심을 받을까 봐도 두렵고 의심이 들어서라도 두렵고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망원경, 현미경으로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러고도 사는구나. 그렇죠? 이러고도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한번 생각하면 야 진짜 스스로 한번 이게 야 대단하다 너. 그러고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냐. 이런 소리 한 번씩 해주셔야 돼. 여러분한테 한 번 해보세요. 너 참 대단하다. 야 너 어떻게 이런 두려움 속에 그거 살고 왔냐. 살아왔냐. 그거 어떻게 뚫고 살아왔냐. 그렇죠? 근데 우리 자신이 한 번씩 돌아보자고. 돌아보면 우리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무해시보시를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악업을 많이 지었다는 거지. 말이나 나의 눈빛이나 말투나 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한테도 하거든. 아이고 이 바보야. 아이고 이 멍청아. 아이고
다 나를 두렵게 오그라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받고 싶지 않은 행태를 남에게 그대로 두렵게 하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나이를 돌아보시고, 내가 만약 40대라면 40대를 살아오는 동안 내가 남을 두렵게 하는 말을 얼마만큼 했을까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본다고 마음에 그려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60이 넘으셨다면 더 많은 두려움을 줬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총기만 가지지 않았다 뿐이지 누군가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아, 이거 내가 인생 잘못 산 거구나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탓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가자는 거예요. 탓을 할 필요는 없어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무예시보시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무예시보시라고 하는 건 빵끝 미소만 한번 지어주어도 무예시보시예요.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앞에서도 그럴 수 있지, 다시 한번 잘해봐, 빵끝. 이게 무예시보신 거예요. 넌 그거밖에 못해. 넌 왜 그 모양이니? 똑같은 밥을 먹고 넌 밥값도 못하냐? 너한테 월급 주는 게 아깝다. 이런 말들은 공포감만 가져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고 싶지 않도록 만들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리고 시집장가 가지 않은 아들과 딸에게 넌 뭐가 부족하니? 너가 뭐가 모자라서 시집을 못 가니, 장가를 못 가니? 모자라야 시집장가, 안 모자라야 시집장가 가는 건지, 시집장가가 뭐 그렇게 잘났는지, 당신들이 가보고 뭐 그렇게 좋았는지.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시집장가 가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으시다면 결혼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샘플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부 장가 가고 싶어 안달하고 시집 가고 싶어 안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겁나.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몰라. 나도 내 아버지처럼 저런 꼴 될라, 내 엄마처럼 저런 꼴 될라, 그러느니 혼자 살아. 똑똑한 판단이에요. 그렇죠? 예. 본인이 시집장가 가갖고 엄청나게 잘 살아본 게 아닐 때 그걸 과연 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되짚어 생각하셔야 된다. 무조건 사회가 그러라니까 그러는 것이다. 아니에요. 사회가 그러라니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망원경을 여러분이 장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탐사하진 않은 우주의 세계로 광활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탐사하고 관찰하셔야 돼요. 정말 결혼을 하는 것만이 최대 인생의 숙제를 끝내는 거냐? 아니냐? 더 넓은 세계의 은하에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느냐? 이걸 탐사해야 되는 겁니다. 탐사도 하지 않은 채 고장난 망원경을 갖고 거듭 보이지도 않는 망원경을 가지고 희뿌연 걸 갖고 별도 안 반짝거리는데 야, 시집가, 장가가. 애들이 설과 추석이 오기만 하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 설날이 반갑지 않다잖아. 추석이 반갑지 않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한마디의 말로 인생살이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모라는 이유로 무엇의 이유로 가지고 누군가에게 본의 아니게 두려움과 무서움의 말을 했던 적이 있다.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걸로부터 첫 출발이 망원 렌즈 장착하는 겁니다. 전 그렇게 비유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그런 적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무섭게 다루거나 또 누군가가 뭘 잘못했을 때 막 소리 지르면서 끝까지 파헤쳐가지고 막 그게 바로 될 때까지 막 파헤치면서 문자하고 막 카톡하고 문자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막 이러는 경우 있죠. 그게 막 끝장날 때까지 막 하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나요? 아니, 그런 경우 있죠. 그럼 무섭죠? 막 사람을 이 쥐 몰듯이 막 코너로 몰아가지고 막 빠져나갈 구멍 보고 몰으라잖아요. 구멍도 없이 막 몰아. 그래서 어떻게 돼? 자살하잖아. 그래서 자살하잖아. 무예시 보시는 오늘날에 자살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보시입니다. 자살하고 싶은 심리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다독거리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무예시 보시예요.
그 혹시 여러분 영화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다. 가위손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안 봤다 한번 보셔요. 오래됐죠, 나온 지가. 그 가위손이라고 하는 그 손이 박사가 뭐 연구한다 했다. 다른 거는 다 바꿨는데 손을 못 바꾸고 박사가 죽잖아. 그래서 그냥 가위를 매단 채 살아가는데 에드워드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제 양쪽 손에 이렇게 가위가 있다 보니까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찌르고 상처를 주고, 사실은 그게 영화와 소설로 나왔다 해도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사회의 삶을 비유들어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가위손이 다가가기만 하면 다 사람들을 찌르게 되고 다치게 하고 이러니까 혼자 허름한 성에 가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위손 그 에드워드가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데, 사실은 생긴 거는 귀괴한 것 같이 생겼지만, 가위손도 달고 있고 귀괴한 것 같지만 굉장히 순진하고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순박해. 그리고 성격도 되게 소극적이에요. 막 나서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러질 못해요. 근데 킴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 킴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져요. 그 사랑에 빠지는데 이 에드워드는 킴이라고 하는 그 여성을 너무 사랑하고 안아주고 싶지만 이 가위손 때문에 가깝게 다가가면 상처를 입힐까봐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킴이 그걸 알아요. 자기도 그 에드워드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 지금도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킴이 뒤로 가요. 뒤에 가서 에드워드의 뒤에 가서 등 뒤에서 백허그를 해요. 뒤에서 안아줘요. 가위손이니까 안 다치게 뒤에서 이렇게 안아줘. 등 뒤에서 누군가를 따스하게 안아준다고 하는 건 너의 등 뒤에 내가 있어라는 메시지예요. 안심해도 돼. 내가 네 등 뒤에 있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라고 하는 게 백허그잖아요. 등 뒤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막 화가 나서 소리 지를 때에 서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더 싸워요. 네. 불난 그 화산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 화산을 쳐다보면 나도 화산이 돼야 되니까 누가 마그마가 더 끓나? 막 이걸 실험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극도로 화가 나서 막 치솟아 있을 때 뒤로 쓱 돌아가서 뒤에서 살짝 안아줘 본. 그러면은 놔 씩씩대다가도 놔 사그라들어요. 그죠? 그렇다고 지하철 타고 가도 아무한테나 그러면 안 되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차피 분노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백허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는 무에시봇이에요. 두렵고 겁 많고 순진하고 소외되어 있고 외로움 타는 누군가에게 등 뒤로 돌아가서 내가 네 등 뒤에 있단다. 엄마들이 자녀에게, 또 덜어는 다 큰 자녀들은 엄마나 아버지한테도 이런 백허그가 필요해요. 나이만 먹었다 뿐이지 인간은 똑같거든요. 인간은 다 두려움을 갖고 살고 또 다 외로워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엄마와 머리에 흰 눈발이 벌써 흰 히말라야 설산처럼 흰 눈이 내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언제까지나 소리 지를 것 같고 당당했을 것 같지만, 그런 아버지의 마음에 진정으로 자기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 볼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자기 자신과도 만나본 일이 없는, 그럴 때 누군가가 뒤로 돌아가서 그냥 슬쩍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안아주고, 내가 그저 네 등 뒤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메시지만으로도 두려워하는 생각으로부터 안심시켜준다. 사람은 저마다의 상처와 작던 크던 고통과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마주보고 있을 적에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면, 뭐가 괴로운데? 말해봐. 뭐가 힘들어? 꺼내놓고 말해. 그래야 해결할 거 아니야. 뭐가? 뭐 이렇게 앞에 마주보면서 하면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그렇게 하고 더듬거리지 말고 콱콱 말을 해봐. 막 이렇게 하니까 더 오그라들죠. 그게 더 공포감이 와. 그렇잖아요? 무에시봇이라고 하는 건 따지거나 분석하거나 그것이 무엇이냐고 캐묻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따져 묻지 않아요.
무예시 보시는 그저 슬쩍 뒤로 가서 등 뒤에서 혼자 외로워하지 마. 너가 기댈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있어 줄게.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말이야. 그러면 그냥 스르르 마음이 내려가지. 그지? 실제로 한번 가족 사이에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면서도 눈물 날 거예요. 왜? 그 존재의 등만큼 정직한 게 없거든요. 사람은 정면보다 등이 훨씬 정직해요. 그래서 등을 보면 왠지 쓸쓸하지. 그렇죠? 그래서 영화에서 왜 쓸쓸한 모습 보여줄 때 꼭 등을 보여주잖아. 앞모습 안 보여주잖아. 앞모습은 지 잘났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뭔가 등을 보여주면 등은 되게 정직하잖아. 그죠? 그래서 고엽이라는 노래에 등까지 나와봐. 예? 이부몽땅이 막 고엽을 부르는데 등 뒤까지 탁 보여주면 거기다 또 붉은 그 낙엽이 떨어진 단풍잎이 떨어져 있는 걸 지나가봐. 괜히 눈물 흘리잖아. 인간은 왜? 고독하거든. 외롭거든. 내 곁에 있는 것 같지만 나하고 뭔가 하나가 된 것 같지 않거든. 이 뚜껑만 파헤쳐보면 하나 단일로 된 암석층인데 다 보석인데 이게 단일하게 보여지질 않는 거야. 외로워. 그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굿윌 헌팅. 굿윌 헌팅. 한번 뻗쩍 들어보세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네, 자랑스러워. 굿윌 헌팅 본 사람의 카메라 좀 잡아줘, 이거. 카메라 좀 잡아줘. 네. 그래서 이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너무 좋아서 저는 한 3번 봤어요. 안 보신 분은 꼭 보기를 권합니다. 네, 보기를 권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쓴 작가가 수잔 손택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여성 작가잖아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뭐 내용을 여러분들끼리 안 봤으니까 제가 뭐 스포일러를 할 건 없고 여러분이 보시도록 하고요. 주인공 그 윌이라고 하는 사람, 윌이라는 청년이 나와요. 주인공 윌. 그 다음에 이 윌이라고 하는 청년이 의붓 아버지한테 거의 매일 폭력을 당하고 살아요. 폭행으로 그냥. 의붓 아버지 자체가 알코올 중독에다 그냥 거의 그냥 자식은 그 사람 생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때려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맞고 살죠. 그런데 이제 그 정신과 의사인 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윌과 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한번 영화를 보시면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그 장면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 근데 수학과 교수들이 MIT 공대의 유명한 거기에 이제 유명한 교수들, 수학과 교수들이 2년 걸려서 풀었다는 수학 문제가 있어. 어려운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칠판에 붙여놓고 누구든지 이 문제를 풀어라. 푸는 사람한테 뭐 어쩐데 이렇게 했어요. 그 교수가, 램이라는 교수가 광고를 붙여요. 그런데 보니까 붙여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제가 풀려 있어요. 칠판에. 예. 보니까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고 대학도 안 나왔는데 대학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 역할하는 윌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그 문제를 쫙 풀어놔요. 그러니까 수학의 천재, 법률학, 수학, 역사 모든 분야에 뛰어난 천재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살다 보니까 또 어그러진 자아가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천재라는 아이덴티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그러지고 상처투성이의 아이가 또 하나 있지. 그래서 끄떡만 하면 교도소에 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냥 주먹질하고 뭐 하다가. 교도소가 그냥 지네 집인지를 알고 드나들 정도로. 자, 천재로 불려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죄수로 불려지기도 해. 그런데 뭐냐 하면 영화에서 이 작가가 나타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말 인간이, 사람이 이 사람을 볼 때 이 존재를 진짜 위에 나무와 숲이요라고 하는 뚜껑 걷어내고 저 수천 킬로미터에 있는 암석의 완톤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존재로 보느냐,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본다는 거지. 왜? IQ 높은 아이, 재능 있는 아이, 어디다 써먹으면 될까? 이익관계. 얘를 어디다가 써먹으면 될까에 대한 이해관계로만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망원경으로 세계를 비춰보듯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타인을 비춰볼 때 발견하지 못했던 샛별을 발견하라는 것인데
그 샛별을 보는 게 아니라 우후죽순처럼 그냥 둥둥산이처럼 떠 있는 그런 겉핥기식, 위에 올라와 있는 나무와 숲, 위에 보여지는 세계가 그 존재인 줄로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자면은 고발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학교가 발칵 뒤집어져요. 수학 문제를 풀었으니까. 근데 불운한 가정 배경 때문에 감옥소를 드나들고 이 두 개의 자아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간 과정 다 이제 거쳐뛰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데 거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칠고 망나니 같은 거죠. 그리고 뭐 그냥 세상을 다 그냥 깨부수고 싶은 아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 교수가 얘를 좀 사회에 괜찮은 그 회사에도 좀 보내갖고 국가적 프로젝트로 써먹고 싶은데 얘가 교도소에 가서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 하면은 정신과 심리 상담을 하는 친구 쇼니라고 하는 의사한테 데려다줘. 그 쇼니라고 하는 의사하고 만나. 그래서 그 쇼니라고 하는 사람과 만난 과정에서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쭉쭉쭉쭉 건너가서 이제 이 아이가 상담을 받던 중에 상담의 마지막 상담을 받는 때가 와요. 이제 상담이 끝나갈 때쯤 돼. 그때가 얘 윌이라는 청년의 나이가 21살이 돼요. 21살이 될 때쯤인데 이 쇼니라고 하는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는 중에 계속 밀쳐내요. 말하자면 저항을 해. 니까지 게 뭘 아냐?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뭘 다 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거들먹거리는 거지 뭐든지. 무엇과도 접촉하지 않는 거야. 무엇과도 접촉하지. 자기하고도 접촉하지 않고 타인과도 접촉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자기 세계의 별을, 샛별을 볼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별도 볼 수가 없죠. 탐색이 안 되고 관찰이 안 되죠. 계속 겉도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증에 그냥 겉돌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상담에 이르러서 그걸 발견해. 이 쇼니라는 의사의 도움으로 내가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지가 가진 생각을 발견하게 돼. 왜 이 아이가 계속 그런 식의 행동을 했느냐면 나는 고통의 근원, 내가 고통이야. 나는 고통을 타고났어.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야. 뭐 이런 거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해도 왔다가 금방 갈지 모르니까 내가 저 사람을 먼저 버려야 돼. 그래서 누가 다가오기만 하면 가까워지기도 전에 버려버리고 지가 먼저 도망가는 걸 반복하는 거죠. 네. 누구하고도 가까워지지 않으니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할 수가 없는 거지.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내 자체가 고통덩어리다. 이런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죄책감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한 거지. 난 불행한 사람이야. 되는 게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날 예뻐하지 않을 거야. 나를 멋있다고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여기 막 다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제가 둘이 나누는 대화만 이야기해드리고 정리해드릴게요. 이제 쇼 의사하고 마지막 상담을 받는 자리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보시더라도 제가 했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보셔도 아마 즐거우실 거예요. 쇼에게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두드려 맞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하는 중에 한 줄을 말해요. 의붓아버지가 이 테이블 위에 렌치 올려놓고 강목 올려놓고 혁대 올려놓고 늘어놓고 어느 걸로 맞을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렌치, 강목, 혁대. 그러면은 자기는 렌치를 선택했다는 거야. 아주 맞아 죽을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쇼니 그래. 나라면 혁대를 선택했겠다. 왜 그걸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가볼 때까지 가보자. 악밖에 남은 게 없는 거지. 왜? 난 어차피 저주의 불행의 씨앗이고 내가 고통의 근원이고 이런 죄책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사랑도 받지 못해. 누가 날 좋아하지도 않아. 날 좋아한다고 가까이 와도 언제 나를 또 버리고 갈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달아나야 돼. 이렇게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맞아서 죽든 말든 너랑 나랑 끝장 보자 이 생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렌치를 선택했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럼 그걸로 이제 막 맞는 거지. 근데 그때 이 의사가, 쇼니라는 의사가 바로 그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똑바로 쳐다봐요. 바라보면서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해줘요. 진짜 그 대목에 이르르면 울컥해져요.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니까 항상 해왔던 대로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알아요. 또 말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안다고요. 그러니까 또 나지막한 소리. 네 잘못이 아니야. 알았으니까 성질나게 좀 하지 말라고요. 왜 애들 반항하고 저항하는 애들 그러잖아. 알았어, 알았어. 막 소리 지르고 막 뭐든지 두드려 부셔야 되고 막 나를 막 폭력적으로 내세워야 자기 표현하는 줄로 알잖아.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막 가해하듯이 하는 게 뭐예요? 나 힘들어, 나 괴로워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더 이상 성질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그런데 침착하게 조용하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네 잘못이 아니야. 다시 말해요. 그러니까 얘가 제발 날 성질나게 좀 하지 마세요라고 꽉 화를 내죠. 그때 한 번 더 정말 사람이 저 정도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침착한 어조로 그러면서 차분한 어조로 그러면서 느낌을 완전히 바꾸어서 네 잘못이 아니었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윌이 쇼니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울음이 터져요. 거기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져서 인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 윌이 울게 돼요. 그래서 그 의사 쇼에게 가슴에 안겨서, 그러니까 쇼이 콱 안아주죠. 그러니까 안아주니까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냥 엉엉엉엉엉 울죠. 자기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과 정면으로 만나니까 우주 망원경이 거기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탁 찍어주니까 그 모습을 보는데 형형색색으로 확 드러나거든, 별빛처럼. 근데 그걸 딱 대면을 하는데 그 순간 자기 자신이 가졌었던 그 신념과 대면하는 순간 갑자기 몸에 자유를 느끼는 거야. 그냥 확 깨져나가. 알았어. 네. 그래서 선생님 죄송하다는 거 정말 죄송해요. 그랬더니 꽉 안아주면서 다 잊어버려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를 알 것도 없이 각각의 사람마다 겉으로 보면 숲이고 산이에요. 근데 이 한꺼풀만 벗겨보면 겹겹이 켜켜이 앉아있는 그 감정들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것을 벗겨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으나 사실은 아무 비판도 하지 말고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슬쩍 터치만 해주면 돼요. 터치를 해주면 그 터치해주는 순간에 스스로 자기가 자기 망원경으로 거기를 쫙 비춰봐요. 찬란한 그 별빛을 탁 비춰봐요. 그 순간이 얼마나 환희롭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우리 불가에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옴마니 반매음을 하거라. 이렇게 염불에 진언을 줍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의 진언은 네 잘못이 아니야. 옴마니 반매음이 육자 진언이거든. 6개의 글자잖아요. 관세음 보살도 그렇잖아요. 근데 네 잘못이 아니야. 7자 진언입니다. 이 만트라를 염송하세요. 이 만트라를 스스로에게도 하고 자기가 뭔가가 죄책감이 느껴지고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모양이 너무 꼴이 보기 싫고 내가 하는 것마다 짓짓이 마음에 안 든다 할 때 스스로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걸 염불해 주세요. 이 진언을 여러분 자신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혈육들에게, 피부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네 잘못이야.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니?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니? 내가 이토록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니? 너 때문이잖아. 이렇게 고통스러운 말을 주지 말고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눈을 보며 이때 이쪽 망원경 저쪽 망원경 다 망원경 비춰야 돼. 우주 허블 망원경, 우주의 제임스 웹 망원경을 잊지 마세요. 정확하게 비춰줄 테니까. 내 안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보라. 그대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보라. 비춰보자. 비춰보자는 거예요. 보면 안다. 알면 사라진다. 모르니까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죄의식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신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7글자의 염송, 진언을 자기에게 외치라. 그걸 통해 스스로도 성장하지만 상대방도 성장하게 하자.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만트라. 내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왜 자기가 자괴감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못 돌려받을 때 가족한테 그 미안하고 낯뜨겁고 얼굴을 바로 들 수 없는 부끄러움도 올 수 있잖아요. 왜? 그럴 때조차도 스스로에게 너는 정말 바보야, 바보야. 너는 그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자기에게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올 게 왔을 뿐이에요. 그걸 자꾸 켜켜이 까뒤집어서 사람을 코너로 몰아서 더욱더 고통스럽게 할 일이 아니라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고통 속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무해시보시를 할 수 있다. 무해시보시가 얼마나 훌륭하고 돈도 안 드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눈치채었다면 등 뒤로 가서 허깅해 주면서 네 등 뒤에 내가 있어 라는 말 안 해도 되거든.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네 등 뒤에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가족 사이에 우리는 이 염불, 이 기도를 아침 저녁 하루 2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밥 먹는 것보다도 더 고귀한 기도가 될 테니까. 그렇잖아요? 연말이잖아요. 올 한 해 살아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 짧게 살다 가는 인생, 전 생애를 놓고 볼 때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허락된 요 백생의 시대, 백생의 시대 중에서도 누구는 60을 살 거고 70, 80, 90 얼마를 살지 알 수 없어요. 요 주어진 짧은 한 단락의 시간 속에 내가 좀 더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나의 생각, 개인적인 고통이라는 그 생각에 국집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나의 세계와 접속하자. 인터넷이나 이런 그 핸드폰하고만 접속하지 말고 더 높은 자, 더 넓은 자, 더 큰 내가 있거든요. 더 큰 나하고 접속하는 것에 하루 중에 시간을 쓰셔라.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여러분에겐 2가지 오늘 드렸죠. 뒤로 돌아가서 내가 네 등 뒤에 있어. 불안해하지 마. 또 하나는 뭐였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죠? 네. 그런 말 한마디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누군가에게 돈 들이지 않고 마음을 나누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무해시보시에 대한 거를 머리에 기억하셔서 혹시라도 내게서 말투가 나갈 때, 습관처럼 튀어나갈 때 내가 누군가에게 겁을 주고 있지 않나? 내 목소리 톤이, 성질이 여기에 심기가 박혀 있지 않나? 라고 얼른 돌아보고 무해시보시, 두려움 없애주는 보시를 하리라. 오늘 하루에 하나씩 내가 무해시보시를 실천해 보리라.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좋을까요? 나 자신이 제일 먼저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 좋겠죠. 그것을 보는 목격자 좋겠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 좋겠죠. 보시는 이렇게 일파만파 물결쳐 갑니다. 그 물결쳐 가는 것이 나비 효과잖아.
여기에서 했는데 그 효과가 전 세계까지 다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보니까 연세가 중반쯤도 있고 좀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이렇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또래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얼마나 살 날이 남았을까 한 번씩 물어요, 제 자신에게. 나에게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될까?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나날을 정말 내가 잠시 눈 맞추지만 이분들을 내가 더 많이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강당에 서자. 내가 이 연단에 설 때 내 말 한마디가 정말 당신의 등 뒤에서 안아주는 말이 되자.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와서 강단에 섰을 때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라는 말을 해드리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제가 섭니다. 모두 부디 건강하시기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인연 맺을 수 있으면 또 뵙기로 하고요. 인생의 여행 와서 만나 가족들하고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